안녕하세요. 민소 기자들이 만드는 시사 토크쇼 시사콜콜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기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콜콜의 이슈작부 조한무입니다. 경제부 홍미철입니다. 네, 오늘은 재미있는 경제 뉴스 홍민철 기자의 순서인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브라질의 미국 관세 대응 내용이라고요? 네. 네. 부제. 브라질은 왜 반미 자주 선봉대가 되었나? 경제 뉴스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잘못 골랐어요. 경제 뉴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다는 거. 그러면 재미있는 경제 뉴스 아니고 재미있는 정치 뉴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일단 제가 워낙 정치를 잘 모르고 뭐 국제 정세도 잘 모르고요. 뭐 외교는 더 모릅니다. 근데 원래 이제 트럼프하고 룰라 대통령 사이가 좀 안 좋았을 수밖에 없기도 해요. 그렇죠. 저는 이 룰라 대통령이 그 2000년대 초중반에 룰라 대통령이라는 사실도 다시 조사하면서 알았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생각해 보니까 타이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네. 이게 이제 먼 나라 대통령이면 모를 수 있죠. 뭐 미국 사람들이 박근혜가 박정희의 딸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그치 모를 수 있죠. 2000년대 그 제 입사를 했을 때 2006년이었는데 그때 즈음에 막 그 룰라 책도 읽어야 된다 막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유명했죠. 찾아보니까 45년생이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보다 8살이 많아. 근데 지금도 대통령이시다. 3선째. 그래서 이제 저는 관세 때문에 이걸 들여다보기 시작했으니까 네. 관세가 뭐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경제적 이유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찾다 보니까는 이게 정치적인 문제랑 민주주의 뭐 이런 거랑 걸려 있더라. 걸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핵심인 것 같더라. 이런 게 결론이고요. 그 일주일 전이죠. 그 이재명 대통령 유엔 연설을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브라질 룰라 대통령도 이제 연설을 했어요. 유엔 그 기조 연설을 했는데 이때 연설을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유튜브에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 원래 이제 그 포르투갈어로 말하는 룰라 대통령 버전도 있고 그걸 이제 유엔에서 공식 통역해서 영어한 버전도 있거든요. 들어보시면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전 세계적으로 반민주 세력이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자유를 억누르려고 한다. 어떤 데서 이제 자유를 질식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우리의 민주주의와 주권은 타협 대상이 아니면 양보할 수 없다. 우리 기관과 경제에 대해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공격도 용납할 수 없다. 이는 내정 간섭이다. 저는 이게 관세 때문에 이걸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이제 뭐 우크라이나 얘기 넘어가고 그 이스라엘 그 어디죠 거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스라엘 공격한 가자지구 얘기하고 뭐 국제 정세 얘기하다가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경제는 막 이랬는데 그 영상 보시면 중간에 그 룰라 대통령이 얘기를 하다가 어느 부분이냐면 반민주 세력이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자유를 억누르려고 한다. 딱 이 얘기를 하자마자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막 거기 있는 세계 정상들이 막 박수를 치니까 그리고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 박수가 막 점점 커지니까 이제 잠깐 멈춰요. 룰라 대통령이. 이 순서가 이제 그 정상 순서가 발언들을 이렇게 쭉 하고 내려가고 연단에 쭉 하고 내려갈 거잖아요. 룰라 대통령이 트럼프 바로 직전이었어요. 이야 절묘하다. 이게 참 절묘하고 공교롭기도 하고. 이제 그 박수치고 이런 분위기를 트럼프도 이렇게 같이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어찌됐든 저는 관세 얘기를 들으려고 그 영상을 한 18분 되거든요. 그걸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한국어 자막 자동 번역기 키면 막 이상하게 번역하거든요. 포르투갈어 한국어는 좀 어색해. 요즘 막 이렇게 한번 봤는데 없어 그 얘기가. 보통 이제 뭐 자유무역 훼손이나 뭐 시상질서 붕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이제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룰라가 얘기했던 것 중에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공격이나 민주주의와 주권 뭐 이런 걸 언급한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근데 미국이 뭐 사실 관세를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매기긴 했는데 특별히 브라질에 뭔가 좀 더 심한 뭔가를 했으니까 룰라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1번 페이지 띄워주시겠습니까? PD님.
요게 이제 그 트럼프 행정명령을 모아놓은 홈페이지가 있어요. 백악관에. 거기 보면 이제 브라질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처 방법, 오. 어드레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석하면 요 뜻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 여기 처음 딱 들어갈 때 생각했던 거는 뭐 브라질과 미국의 이제 뭐 불평등 그러니까 걔네들이 주장하는 무역 수지 불균형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번 페이지에 이제 가시기 전에 잠깐 그 트럼프가 취임하고 초기에 관세를 얘기할 때 캐나다랑 멕시코에 부과를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때 캐나다에는 그 마약, 그 펜타닐, 펜타닐 들어온다 이런 이유로 이제 했고요. 멕시코는 이민 정책 이것 때문에 관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약간 벙찐 거죠. 이게 관세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네 정책에 뭐 반하는 국가는 그냥 관세로 때려잡겠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처음에 캐나다랑 멕시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우방, 가장 그 뭐 국경을 맞두고 있는 그런 데다가 그걸 때려버린 거죠 관세를. 그때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 EU나 한국, 일본, 중국 이런 데서 발생하는 무역 불균형, 불평등, 우리가 너무 수입만 많이 해 이런 걸 바로잡겠다는 레토릭이 이어졌잖아요. 지금도 그게 진행되고 있고. 근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브라질은 적어도 그 초기에 어떤 정치적인 뭐 이런 메시지를 담은 관세 부과였다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이번 페이지에 지금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 1번 페이지에서 보셨던 행정명령 전문에서 뽑아온 거거든요. 읽어보시면은 브라질 정부는 자이르 보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해 근거 없는 혐의를 제기하고 정치적 탄압에 해당하는 사법 절차를 강제로 진행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브라질 대법관 알렉산드르 지 모라이스는 이게 상대국 대법관 이름까지 행정명령에 담아가지고 정치적 반대자와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아 권한을 남용했다.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검열하고 계정을 차단했으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법치주의를 약화시키고 브라질의 2026년 선거를 포함한 민주적 제도를 위협하며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도덕적 정치적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 내정 지금 간섭 아닌가? 미국이 이게 지금 언뜻 보면 브라질의 무슨 어디 이제 누군가 정치 세력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미국에서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브라질의 정치를 걱정하며. 게다가 아까 보셨듯이 그 행정명령의 이름이 이제 브라질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처 방법이고요. 그 방법의 수단이 이제 50% 관세를 부과하는 거고요. 그 이유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들인 거예요. 이런 브라질의 내부 정치 내부적인 사정이 미국을 위협한다? 그렇죠. 브라질 대법관이 미국을 위협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는 이런 거예요. 여기서 잠깐 나왔던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검열하고 계정을 차단했다 이거가 그 미국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미국인이 주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일부 SNS 그러니까 검열하고 뭐 자료를 내놔라. 브라질 대법원이 자료를 내놔라 그러고. 그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그랬어요. 그 기업 중에 일부 SNS 기업이 미국 기업이다. 페이스북이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런 농도의 내용이 담겨 있어서 그것이 이제 브라질 정부가 미국을 위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그 규정과 액션의 근거는 그 비상경제법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비상한 뭐 국가 비상 상태다. 라는 것의 근거로 이걸 들어서 관세부가 50%를 결정합니다. 이것 때문에 한다. 아니 근데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어찌됐건 이 뭐 대법관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진짜 뭐 말 그대로 뭐 정치적 탄압을 했고 SNS 검열했다고 하고 이런 거면 뭐 미국이 지적하는 게 웃기긴 하지만 근데 그 자체는 좀 나쁜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누구를 그렇게 한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얘기의 흐름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경제부 기자가 이걸 왜 얘기하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그 행정명령 안에는 어떤 경제적인 얘기와 관세 부과의 어떤 근거들이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없어. 그래서 얘기한 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부가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검열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어떻게 그게 왜 그랬는지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탄압했으면 나쁜 거지. 그러니까 이게 탄압한 게 나쁜 거야 아닌 거야 이제 했는데
우선 3번 페이지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27살인가 26살인가 하는 젊네요. 그 하원 의원이라고 그래요. 브라질의 하원 의원 니콜라스 페레이라입니다. 페레이라 아니고 이 페레이라 이 사람이 그 극우 정치인이라고 하고요. 그 브라질 지난 총선에서 최다 득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전환길에다가 이준석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섞어갖고 좀 젊게 만들면 이 페레이라라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브라질 법원으로부터 계정 삭제를 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런 계정 삭제를 했냐? 부정선거를 주장했어요. 어머, 오버랩이 되네. 이거 그렇죠. 한국인가? 뭐 화들짝 놀라게 되죠. 전환길도 약간 그렇고. 이게 한국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랑 되게 유사한 패턴을 보인 것 같아요. 브라질 현지 언론 기사들을 보면은 일단 주장합니다. 조작됐다. 조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무슨 뭐 아르헨티나 보고서도 갖다가 막 이 사람이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선거제도 근간을 좀 흔드는 그런 주장들을 막 해서 대법원이 이 정도면은 가짜뉴스 유포에 이게 심각하다. 게다가 이 사람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니까 계정을 삭제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삭제된 사람이 이 젊으신 분. 참고로 이제 이 4번 페이지 잠깐 보시면은 그 브라질은 투표를 그 기계에다가 합니다. 전자 투표예요.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 보면 여성분이 기표소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기표소를 잘 보시면은 하단부에 기계 같은 거 있는 거 보이십니까? 선들 연결돼 있고 거기를 들어가서 이제 우리는 이제 기표용지에 도장을 투표용지에 찍고 그걸 접어가지고 이제 해서 그걸 수개표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분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처음에 우리 들어갈 때랑 똑같아요. 신분증 내고 지문 찍고 본인 인식한 다음에 안에 기표소에 들어가서 요 기계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는 거죠. 몇 번 투표. 요 투표 기기를 페레이라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젊으신 분이 그 2020년도 생산 이후 기계들은 이 전자 투표 기계들은 감시가 가능하다. 그래서 조작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이후에 있었던 투표들, 그러니까 2020년 이후 기계에 투표한 사람들은 모아봤더니 보소나로 진 사람이죠. 룰라한테 진 사람인데 보소나로 전 대통령이 이겼다. 근데 2020년 이전에 생산된 기계들은 다 룰라가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정선거다. 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투표함이 이렇게 살짝 하면 열리고 그 열린 거 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할 수 있다는 영상들 막 돌고 그러잖아요. 맞아. 그랬잖아요, 한국에서.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법원에서 이제 계정 삭제 뭐 이런 판단을 받았고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제 이거를 표현의 자유 탄압이다. 그러면서 관세 50%를 부과한 겁니다. 근데 이걸 옆 나라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 탄압이다 얘기하는 것도 웃기긴데 그것 때문에 빌미로 관세를 부과하는 건 진짜 좀 너무 웃기지 않나? 너무 웃겨요. 황당한 일이죠. 근데 이제 페레이라는 이제 예시를 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은 대통령을 비롯했을 때 내각 전체 그리고 극우 정치 상당수들이 그 자기들이 이제 정권이 교체됐으니까 2020년 10월에 바뀌었거든요. 투표를 해서 2023년 전이죠. 딱 3년 전에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보소나루 대통령에서 지금 룰라 대통령 정권이 교체된 거예요. 보소나루는 이제 뭐 그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극우 정치인이고요. 트럼프랑도 사이가 가까웠다고 해요. 근데 뭐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이런 그 뭐 투표가 조작됐다, 부정 투표다 이런 걸 띄었다는 게 이제 브라질 법원의 판단입니다. 근데 사실 뭐 저는 뭐 브라질이 잘했다고 봐요. 지금도 아직도 그 부정선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서울경찰청 앞에 가면 아직도 그거 시위하세요. 맞아. 보신 분 있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 우리 회사 사무실 앞에 있을 때는 그래도 규모가 좀 있었잖아요. 몇백 명씩 모였거든요. 서울청 앞에 가보시면 3명, 4명, 5명 있는데 거기서 막 큰 스피커 틀고 막 하시는데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이런 건 좀 뭐 법원에 좀 개정도 확대하고 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뭐 요거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브라질의 이제 그 최근
정치 상황은 최근에 10년 정도의 정치 상황은 한국하고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보소나루 요 대통령이 되는 과정 자체가 거의 한국하고 거의 유사한데 결론이 달라요. 같고 같은가? 같지. 네. 다요 달라요. 이제 처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룰라 대통령을 만났을 때 굉장히 친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은 닮은 점이 많고 실제로 그래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룰라 대통령이 이제 아까 얘기한 세상을 씹어먹고 다니고 나서 연임하고 나서 이제 퇴임을 하죠. 퇴임을 하고 이제 차기 정권이 들어섰는데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제 차기 정권이 이제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 이제 인기가 좀 떨어지니까 이제 룰라를 다시 기용하거든요. 장관으로. 근데 이제 그런 단계까지 좀 갔었는데 이때 검찰의 쿠데타 같은 게 일어나요. 검찰의 쿠데타. 예. 네. 그러니까 이른바 세차 작전이라는 그러니까 이 여당 정치권 전반의 비리를 터는데 이게 룰라 쪽으로 갈수록 초점이 더 맞춰져요. 예, 그러니까 그 수사를 통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많이 잡혀가는데 룰라도 혐의가 있다. 이렇게 쫙 모아서 각종 증거 조작, 그렇죠. 증언 조작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딱 이재명 대통령이 떠오르는. 예, 정말 심하게 정말 미친 듯이 표적 수사를 하거든요. 구속도 됐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게 선거 중반이었는데 차기 대통령 후보로 룰라가 다시 나와요. 근데 수사는 계속돼요. 미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 보스나루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겨요, 룰라가. 보스나루가 2위인 상태였죠. 자, 여기서 결론이 여기까지 비슷하죠. 선거가 좀 있으면 선거인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 후보 자격 박탈해야지. 박탈했어요. 보스나루. 아니요. 룰라. 조이대 씨. 룰라가 수감이 되고 선거 자격이 박탈이 돼요. 야. 자, 거기 이 선거에서 법은 다를 줄 보스나루가 알았더니. 이겨요. 자, 여기까지는 결론이 다르죠. 그런데 그게 몇 년도예요? 2010. 2019년 선거죠. 네, 2019년 선거. 2018년이 19년 선거. 그리고 나서 재판이 계속될 거 아닙니까? 녹취가 등장해요. 짰다. 검사. 예. 짰다는 게 녹취가 등장을 하고 누구 목소리? 보소나루도 목소리가 등장한 거예요? 아니요. 뭐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 이거를 주도했던 이제 의원과 여당 검사 쪽에, 쪽에 이제 검찰총장. 예. 그렇죠. 심우정 같은 인간이지. 수사도 하는 판사가 있어요. 예. 모루라고 그 그쵸. 판사 나중에 법무부 장관 하죠. 주임 검사끼리 이제 막 결탁하고 뭐 사건 조작하고 뭐 네. 이런 내용이 담긴 녹취가 등장하죠. 그래서 등장해서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룰라는 그러면 살아나는 거지. 들고 일어나서. 무죄가 되죠. 나와요. 자, 이제 선거를 다시 할 거 아닙니까? 그 선거에서 룰라가 이기죠. 야. 자, 이 사람은 이제 진짜 비슷하네. 브라질의 트럼프였단 말이에요. 극우 성향을 띠고 있었고,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윤석열 같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검찰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잡았고, 이제 극우적으로 막 달려가고 있었던 상황에 이제 한국으로 치면 이재명이 감옥에 가서 선거를 졌고 무죄로 풀려 나와서 다시 선거에 붙은 거예요. 더 극장인데? 네. 그래서 룰라 이겨버리죠. 극장 보려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빡이 친 거죠. 내 친구인데. 쟤네 친구들을 탄압해? 뭐 이런 상황이고 이 정치 무대에서 이제 이재명과 룰라가 만났을 때 서로를 아는 거죠. 너무 비슷하니까 서로를 굉장히 잘 알 수밖에 없었고 룰라는 원래 노동운동 출신이었고 그 이재명은 이제 젊은 시절에 어렸던 시절에 둘 다 공장에서 일을 했고 한 명은 노동운동가 한 명은 시민운동가가 됐고 네. 이제 쭉 그렇게 성장한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런 비슷한 우여곡절을 겪었던
그런 과정 그리고 둘 다 몸에 음. 그 장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그러니까 가까운 너무 친밀해 보이더라고요. 막 오랜 친구 만난 다시 재회하신 것처럼 두 분이 너무 그래서 친밀해 보였는데 이제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랑 친했던 어디서 내 친구를. 좌파놈이 좌파놈이 내 친구를 탄압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했었던 거고 그 이재명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직전에 그 트윗이 하나 딱 올라왔잖아요. 교회를 맞아요. 없애겠다 그래서 전부 다 이게 바짝 쫄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미 브라질에 대해서 그걸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인간이 똑같은 걸 하려는 건가? 그게 브라질한테 딱 그거 하듯이. 비슷하게 보이네. 네. 브라질한테 했던 내용이.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근데 드러난. 그렇다기에는 트럼프가 윤석열이랑 그렇다고 친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까 이게 친구는 아니잖아. 이게 이재명이랑 룰라의 케이스가 음. 비슷하다고 하는 그치? 게 트럼프도 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죠. 이게 룰라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도 약간 그게 이제 오버랩 되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아 참. 그럴만 하네요. 이게 사안 처음 보는 게 7월 6일이 트럼프가 너네 그럴 거다 50%다 나갈 거다. 그리고 이 행정명령이 7월 30일이니까 그 직후네요. 8월 달에. 그래서 약간 한미정상회담. 걱정을 했던 이유가 이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경제적으로 이게 굉장히 밝은 사람 같지만 또 이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얘기가 딱 등장했을 때 이게 뭐지? 전부 다 이제 긴장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뭐 주변에서 말린 건지 아니면 트럼프가 돈을 떼먹자 이걸로 이제 집중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하고는 어쨌든 일본의 길을 가려고 들어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트럼프가 브라질에서 어쨌건 정치적 탄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이제 그 관세 부과 이유였던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탄압을 했으면 했지. 아니 그렇잖아요. 근데 뭐 여기서 지금 룰라 대통령이 탄압했다는 건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일단 뭐 찾아보니까는 네네. 그 어찌됐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치적 탄압을 보소나로 받고 있다. 그 관계는 이제 보소나로랑 트럼프랑 친했다. 보소나로는 남미 트럼프라고 불리고 있었다. 뭐 이런 정도잖아요. 네네. 근데 대법원이 이제 뭐 없는 걸 만들어서 뭘 탄압을 해야 정치 탄압인데 보면은 그냥 다 그 증거들이 다 있어요. 5번 페이지에 잘 정리를 해놨는데 네. 제일 먼저 그 대법이 인정한 범죄 사실. 어머. 1번이 암살 모의 정황. 아우. 이거 웃을 일은 아닌데 야. 그 진짜. 룰라 대통령 암살 계획을 논의했다는 회의 진행한 정황을 검찰이 찾아냈어요. 와. 야. 이런데 탄압이야? 암살 모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어떤 데는 영상이 나왔다기도 하고 그 회의 영상이 나왔다기도 하고 진술이 나왔다기도 해서 제가 확인은 정확하게 못했는데 어쨌든 암살 모의 정황이 있다. 거의 뭐 확실한. 그렇죠. 그 당선인을 암살하겠다 뭐 이런 거. 예. 그 뒤에 나온 게 이제 그 세 번째 거부터 보시면 쿠데타 초안을 작성했다. 어머. 윤석열? 네. 그러니까 이 작성한 시점이 2021년 11월 이렇게 돼요. 2022년 11월. 그러니까 투표에서 지고 정권 이양기에 쿠데타를 작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한 게 대선 패배 후 군 수뇌부에 대해서 쿠데타 동창을 압박했다. 이게 뉴스들을 이제 그 브라질 현지 언론 뉴스들 종합해 보면은 육군 공군은 거부를 해요. 근데 해군 일부가 동조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데타 계획을 짜고 군인들을 압박해서 쿠데타에 동참하라고 하고 그 계획들 안에 룰라 대통령 암살 계획이 있었던 거죠. 미국이 개입되지 않았을까요? CIA가? 지금 뭐 강경호 기자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렇게 의심하는 상황이다. 아니 그 미국이 그런 전략이 있어요. 브라질에 대해서. 60년대 실제로 쿠데타를 뭐라 해야 되나 사실상 거의 지원 사격해가지고 군사적으로 네. 좀 이걸 좀 해주고. 이게 브라질하고 한국은 비슷하다니까요. 미국이 그 남미에 그런 짓을 많이 해요. 원래. 야, 혹시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좀 쿠데타를 이렇게 부채질 해줬는데
잘 안 돼서 트럼프가 기분이 나빴나? 이때는 이제 저기 바이든 행정부 그렇군요. 그렇군요. 바이든 CIA가 했으면 했을 텐데 어찌됐든 뭐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런 이제 짓은 트럼프가 잘 어울리진 않죠. 트럼프는 대놓고 관세 폭탄. 그렇죠. 그런 건 뭐 쌀. 민주당 정부가 많이 하고 쌀. 실제로 뭐 그 옆 나라들에서는 실제 미국이 개입한 쿠데타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베네수엘라나 뭐 이런 데 보면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미국이 직접 간접적으로 개입한 쿠데타는 아직도 있고 그것은 뭐 공화당도 하지만 민주당도 많이 민주당 오히려 그런 개입 전략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음흉한. 네, 뭐 걔네들도 쓰레기예요. 맞아요. 그 내용을 보면 그 보소나루 같은 사람이 이제 미국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쿠데타를 추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구조상. 네. 그리고 군 수뇌부한테 쿠데타를 압박하는데 너네 미국 얘기 안 하고 아니, 미국 얘기 안 하면 씨알도 안 먹힐 것 같고 뒷배가 있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가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 게 이제 추정인데 그건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고요. 그 공고민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전부터 룰라에 대한 지지세나 이런 게 강했기 때문에 그 투표 행위 자체가 부정선거다라는 군부를 2021년부터 떼기 시작합니다. 보소나루가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뭐 거의 내각이 동원돼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렸다라는 혐의도 이게 윤석열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눈이 얼마나 커지는 거지? 깜짝 너무 놀라요. 똑같지 않아요? 어. 자기가 대통령인데 선관위를 못 믿어.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똑같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진짜. 인간이죠. 그 비슷한 게 또 하나 그러니까 그건 좀 창의적이긴 한데 이 보소나루가 유명한 딱 이게 있거든요. 제스처. 이게, 쌍권총 제스처. 쌍권총. 이거 이제 배운 거죠. 윤석열도. 어퍼컷. 그러니까 비슷한 종류의 인간형이에요. 술 좋아하나? 술 좋아하면 진짜 빼박이다. 제가 거기까지 미처 조사를 못했습니다. 음주량 정도는 조사하셨어야죠. 아하,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혐의가 이제 의회 대통령궁에 브라질 그 극우 세력이 난입을 해요. 거기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걸 이제 그 브라질 대법원 제가 이름이 모이 어쩌고인데 어려워서 까먹었는데 대법원 그 판사 중에 한 분이 13가지인가 16가지 혐의를 쫙 정리를 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막 돌아다니는데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뽑은 게 요 한 5가지 정도예요. 마지막 의회 대통령궁 난임 이것도 저는 몰랐는데 그 6번 페이지에 제가 영상을 띄워놨습니다. 이거 한번 플레이 해봐 주시겠어요? 여기가 지금 국회예요. 브라질 국회. 보소나루. 이거 안 보여. Bolsonaro attacked government buildings. 예,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Bolsonaro has often been compared to former U.S. President Trump.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이걸 보니까 이거 정말 진짜 무법천지 그 서부지법 사태도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지금 막 들어가서 막 때려 부시고 그러는데 의회도 그렇고 대통령궁도 그렇고 막 이런 데 사람들이 막 가갖고 난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소나루 대통령이 부추겼다. 이건 뭐 그 트럼프랑 비슷하죠. 그 윤석열하고도 비슷해요. 윤석열은 모르겠어요. 그게 나중에 검찰 특검 수사 결과 개입이 인정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인정이 됐으니까 그 보소나루가 연결이 돼 있다, 개입한 것 같다라는 사실이. 그리고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의회 막 총대로 들어갔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이 다 후져지고 있다. 참.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저는 관세 때문에 들어갔는데 관세 얘기는 없고요. 트럼프의 어떤 정치적 목적 그리고 이제 그 뭐 아무튼 정치적 목적에 따른 관세 부과였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기로 제가 이게 시작한 이유도 브라질은 그 미국의 관세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그 저항하고 이런저런 국제 기구들의 조치를 구하고 막 이러고 있었다는 거라서 그게 어떻게 정치적으로 아니 그 경제적으로 가능한가라고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런 거였다. 정치 목적으로? 네.
관세를 50%나 그렇죠. 지금 부과하고 있다. 네. 부과받고 그리고 있다. 그 유엔에서 룰라 대통령이 했던 발언 중에 상당수가 뭐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나 주권에 대한 얘기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것들을 왜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네.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요구한 건 보소나로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멈춰라. SNS에 대한 뭐 검열과 탄압을 멈춰라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 룰라 입장에서 아니 대법원에서 보소나로한테 쿠데타 혐의 유죄를 때렸는데 그걸 대통령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암살 모의했다는 사람을 그렇지. 내놔라 너 풀어줘라 그럼 그렇지. 뭐 자기 죽이라고 풀어주라는 얘기야 뭐야. 그렇지. 거기다가 SNS에서 가짜뉴스를 계속 퍼뜨려가지고 절차적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해가지고 다 한 거를 그걸 어떻게 안 해? 그러니까 관세 50%의 대척점이 우리는 투자에 대한 내용 얼마를 줄 거냐 이런 거지만 브라질 입장에선 자기네 민주주의랑 어떤 삼권 분립이나 외교에 관련된 것들을 송짓대 뒤집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러네. 50%를 내가 못 받겠는데 음. 뭘 주고 35%로 깎어.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 브라질이 50%를 뭐 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 처음에 이제 3월달, 4월달에 이제 그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했던 때 이제 10% 관세를 부과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7월달에 40%를 추가로 부과해가지고 미쳤다. 지금 이제 관세 50%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쳤다. 미쳤습니다. 7번 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그 브라질이랑 미국 교육 현황 이걸 제일 먼저 조사했거든요, 제가. 간단해요. 근데 이게 뭐야? 이런 얘기가 드는 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 미국이랑 브라질은 교육 상황을 보면은 수출이 491억 달러고 수입이 423억 달러예요. 이 얘기는 미국이 68억 달러 상품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 근데 왜 관세를 내기지? 불공정이 아닌데. 불공정이 아닌데? 아니 브라질에게 불공정 아니야? 그러니까 브라질. 애초에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세계적으로 왜 이거였어요. 브라질도 진짜 별지랄을 다 한다 뭐 이런 반응이었죠. 이걸 왜 관세로 대응을 하냐 이거였고 오히려 이제 그 룰라 대통령에게는 이거가 기회가 됐죠. 자신들에게 그렇게 타격이 강하지 않은데 이걸 가지고 걸었으니 확 정치적으로 이제 뻑 밀고 나가는 동력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타격이 강하지 않아요? 타격이 심한 거 아니에요? 50%면 그래도? 일단 수지라는 거는 전체 수입량과 전체 수출량을 합친.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서 뭐 적자, 그러니까 수입이 더 많으면 적자, 수출이 더 많으면 흑자 이렇게 된 거니까 타격을 수지로 볼 수는 없고 규모로 봐야 되는데 규모가 이제 490억 달러면 뭐 1,000억 예 그렇습니다. 한 수백조 정도 되고요. 어찌됐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세 부과의 근거와는 다른 개념.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는 구조다. 서비스 수지까지 가면 당연히 뭐 브라질이 서비스를 얼마나 미국에 수출하겠습니까? 자본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치면은 무조건 미국이 이제 우위에 있는. 그러니까 교육 현황으로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무역 불평등이네 무슨 뭐 이런 얘기는 할 게 없고. 네. 좀 더 이제 브라질을 알고 보면 알고 볼 필요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8번 페이지에 보시면은 브라질 수출 상위 품목 10개를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요. 그 철광석 같은 거, 그러니까 광물 그리고 원유. 브라질이 그 8위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원유 생산량이. 그리고 그 철광석에서 나오는 주철이나 철강 수입 제품이 2위. 그리고 기계 보일러, 기계 부품, 항공 우주선 및 부품 뭐 요런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커피가 5위고요. 그리고 여기 9위에 있는 과실 채소 조제품 그리고 과일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브라질에서 좋은 오렌지를 발견했을 때 농부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따봉. 따봉. 그거 옛날에 텔레에서 본 것 같은데. 광고 아니에요 광고? 그렇죠. 광고에다가. 벨몬트였죠. 네. 아. 그분들이 가가지고 브라질 현지에서 딱 따봉? 이렇게 하는 그 따봉. 오렌지도 되게 수출 많이 해요.
근데 여기다 50% 관세를 부과하면은 예. 그러니까 일테면 철광석 같은 거 그리고 철강 같은 거에 우리가 그 관세 맞았다고 해서 25%인데 뭐 주기네 살리네 주네 사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철강은 이제 미국에서 되게 그 거의 완전 경쟁에 가까운 상품. 가격의 조금 차이나 영업력의 차이 이걸로 이제 판매가 결정되는데 이를테면 막 엔비디아의 칩처럼 기술력이 완전 높아가지고 우리 것만 써야 되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10,000원짜리 H빔 그 뭐 한 1m가 15,000원이 돼버리면 팔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타격이 되냐 안 되냐를 논할 상황은 아닌 거고요. 커피 마찬가지고 뭐 그 하나 좀 의외였던 게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이거 되게 의외지 않아요? 네. 여기가 그 우주선 부품. 에어버스 보잉은 들어보셨죠? 네. 항공기 만드는 회사. 근데 3위가 엠브라에르라는 항공사가 있더라고요. 그 항공기 제작사가. 그게 브라질 거예요. 아, 여기도 첨단 기술이 꽤 그렇죠. 올라와 있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60년대부터 이 항공 기술을 좀 그러니까 브라질이 잘 나갈 때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하고 이게 3위라고. 그래서 저는 4번 보고 이게 뭐지? 갑자기 그래서 당연히 보잉의 부품사가 브라질에 있나 보다 하고 찾아봤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엠브라에르라는 항공사가 있고 이게 세계 3위. 미국 그 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그 금액이 나오겠죠. 네. 아무튼 지금 교역 규모도 그렇고 무역 수지도 그렇고 꽤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거다. 그럼 브라질이 굉장히 좀 어찌됐건 분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미국 관세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게 제일 궁금했는데 브라질 정부 크게 두 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브라질이 포함되어 있는 그 브릭스를 중심으로 다자 외교를 확대해서 이제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거. 그리고 이제 WTO 제소하는 전략. 요게 지금 일단 주된 그 대응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7월 달에 우리는 잘 모르는데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푸틴은 이제 뭐 국제 전범이니 뭐니 하니까 영상으로 참석을 했고요. 시진핑은 좀 못 왔어요. 다른 사람이 왔는데. 그래서 이제 공동 성명을 채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자주의, 그러니까 지금의 자유무역이나 뭐 다자무역 원칙을 강화하고 보호하자 이게 이제 리우데자네이루 선언인가 공동 성명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그 미국이 예전이랑 다르게 힘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게 이제 달러잖아요. 달러 패권. 그래서 요때 7월달에 그 브릭스 페이라는 체계를 구축해가지고 달러의 어떤 그 영향력을 좀 줄여보자라는 구상이 발표가 되긴 됐는데 아무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좀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브릭스 차원에서는 그런 선언과 구상을 밝히는 거였다 그러면 중국이랑은 실질적인 이제 그 어떤 수출 대체 뭐 이런 논의가 좀 오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커피 수출 업체가 중국에 좀 진출할 수 있게 중국 정부가 좀 이렇게 좀 뭐 어떤 특혜까지는 아니고 어떤 알선 같은 걸 좀 해주고요. 그리고 쇠고기 역시 좀 수출기를 그러니까 미국으로 쇠고기 수출 많이 했으니까 아까 보시면 쇠고기가 그 10위였거든요. 그 수출 품목 미국 이제 그러니까 그걸 좀 이제 그 중국으로 좀 돌려보자라는 거 하는데 그 업계에서 나온 보고서들 보면은 미국에 들어가는 그 브라질에서 수출하는 쇠고기는 그 다짐육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햄버거 패티 만들고 그런 거고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제 브라질 고기는 이제 냉장육 뭐 이런 거 약간 좀 고급지 구워 먹을 수 있거나 볶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원해서 당장 이제 미국이 좀 관세를 부과해서 경쟁력이 떨어진 물품을 중국으로 돌리기엔 좀 무리가 있다. 뭐 이런 아니에요. 얘기도 좀 있고요. 꼭 그렇지 않고요. 꼭 그러지 않습니다. 브라질이 가장 많이 소고기를 수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마 수출량을 늘릴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이 늘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러니까 남미산 소고기를 너무 많이 수입하고 있어서 중국 내부에선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고기 소비량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입량이 계속 늘고 있고 그게 대부분 남미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한국이나 그 일본도 이제 호주나 남미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남미는 전 세계 소고기의 보급지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아르헨티나와 더불어 브라질은. 그래서 중국은 내부에서 이제 내수를 키우려는 그러니까 농업을 그러니까 공장식 축산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중국도 한 10년 정도 됐고 요거를 좀 맞춰가겠다는 좀 입장인데 그러니까 여전히 소비 여력이 있는 상태여서 뭐 브라질의 소고기를 좀 늘릴 수는 있을 것 같고 근데 좀 이 트럼프의 관세라는 게 정치적으로 막 휘두르지만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막 빼는 거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브라질에 대해서 50%빡 해놓고 그 원재료는 예외로 한다 뭐 이런 조항도 있어요. 그래서 철강은 늘었어요. 그래요. 올해 수출 대미 수출량이 늘었어요. 그냥. 디테일한데 들어가 왜냐하면 가깝고 이제 원래 쿼터가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확 바꾸기도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트럼프가 막 이렇게 막 총을 막 쏴대지만 그게 막 명중은 잘 안 돼요. 네, 막 난사는 하는데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명중률은 떨어지는. 브라질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또 이제 이렇게 해서 풀기도 하고. 근데 이 국면을 그 누구냐 룰라는 또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참 똑똑하네요. 그러면 그 일단 중국하고 굉장히 가까워졌잖아요. 원래 좀 서로 이렇게 멀리서 좀 브릭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막 살갑지는 않았던. 근데 이제 공동의 적이 그리고 이제 생기면서 중간에 이제 여기 우파 정권이 들어섰던 기간도 있었고 그 기간에 중국이 완전 패권이 되면서 이제 좀 애매한 뭐 이런 것도 좀 있었는데 룰라가 이제 이번 기회에 좀 더 이렇게 좀 전화도 좀 자주 하고 이런 관계가 되지 않아. 물론 이제 전승절에는 안 갔는데 네, 뭐 아무튼 좀 더 가까운 이런 느낌을 좀 주게 됐잖아요. 네. 뭐 그런 정치적인 그런 건 있겠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이 난리를 지기고 있는데 나머지 그런 피해를 받는 국가들이 연대 전선을 구축하는 거야 뭐 당연한 거고 사실은 시진핑이랑 룰라를 친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트럼프 번호 교환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트럼프 아닐까. 그렇지. 인도 모디가 약간 요즘 좀 팀이한데. 아니죠. 인도도 더 그게 있는 거죠. 인도는 완전히 미국으로 쓸려 들어가고 있었던 나라였는데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미국에게 인도는 전략적 지역이었고 인도 역시 미국으로 굉장히 가까이 가던 찰나였는데 뭐 관세 때리고 뭐 이러니까 전승절엔 내가 안 가지만 전날까지는 중국에 있을 수 있지롱? 이런 걸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들하고 좀 더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이제 중국하고는 좀 거리를 어느 정도 두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걔네들끼리 다 브릭스가 쫙 저쪽으로 가버리는 뭐 이런 결과를 낳았죠. 7월달에 그 리우제자네이루에 있었던 그 브릭스 정상회의 이때 모디랑 룰라가 아주 그냥 환하게 손잡고 이러고 있는 사진들 엄청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국제관계라는 게.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브라질이 하고 있는 게 WTO 제소인데 사실 이것도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쟁 처리 절차라는 게 이제 어떤 국가가 피해를 받았다고 제소를 하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WTO를 통해서 양자 협의를 하자라고 이제 가해 국가와 피해 국가가 이제 뭐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협의가 안 되겠죠. 협의가. 그럼 이제 심리를 해요. 이제 뭐 전문가들 해가지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WTO 위반 누가 했냐 심리를 하고 합의를 종용하지만 또 당연히 합의가 안 되겠죠. 그럼 상소를 합니다. 두 국가 중에 한쪽이. 그럼 이제 누군가 판정을 내리는데 이 판정을 내리는 그 위원회가 있어요. 이 위원회가 무력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017년부터 그러니까 사실 그 전부터일 텐데 저도 이게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시작하고 꼬로만 집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무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보호무역 혹은 막 말도 안 되는 제재들을 막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들도 알죠. 이걸 WTO로 끌고 가면은 진다.
질 수도 꼬롱하다. 질 수도 있죠. 지는 거죠, 무조건. 그리고 중국은 이걸 끌고 가면 자기한테 유리하는 걸 알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무력화를 시킵니다. 2017년부터 그 상소를 담당하는 위원들이 총 7명이고 임기가 3년인데 3년 지나면 새로운 사람 임명해야 되잖아요. 임명을 안 해. 아 임명을 미국 쪽에서 그리고 연임도 지지를 안 해. 그러니까 7명이 계속 2017년부터 주기 시작해갖고 지금은 1명 있답니다. 뭐야? 그러니까 뭐 유명무실을 하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그 일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이제 임시적인 상소기구를 만들어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임시적인 국가들만 해당하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프랑스와 한국이 좀 했다. 그럼 프랑스, 한국이 그 WTO에서 어떤 실효적인 그 상소와 판정과 이런 거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해당 국가가 미국이야. 그러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브라질은 WTO를 끌고 가서 누구를 양자협의를 요청한다? 미국을 요청하니까 사실은 이거는 뭐 브라질도 알고 있고 미국도 알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명분, 정당성 쌓기 뭐 이런 차원. 종합해 보면은 WTO도 그렇고 다자간 협상도 그렇고 브라질이 실효적으로 어떤 그 관세에 대응하는 경제적인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크지 않다.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국면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부연해 드리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주 노골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추창하고 나서, 그러니까 거의 쇄국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방향은 트럼프만의 방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화당의 방향, 공화당만의 방향도 아니에요. 민주당이라고 해서 다르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이든 정부 때도 트럼프처럼 아주 무슨 무식한 방법을 쓰지는 않았지만 무슨 뭐 보조금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환경이 어쩌고 이상한 뭐 명분을 인플레이션 이제 감축법 해놓고. 해가지고. 근데 그거 사실 갈라쳐가지고 너넨 주고 너넨 안 줘서 너네한테 피해를 주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무식해서 좀 덜 무식해 보이는 거지. 당시에 바이든도 무식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전으로 가면 우리의 이제 21세기 2000년대 가장 세계 정상 중에 나이스 가이라고 하는 오바마가 무슨 짓을 했냐. 이 연연반대 처음 한 사람이 오바마예요. WTO. 그러니까 WTO 체제는 무너져 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 자유무역을 하고 있었고, 왜냐면 거기 유리했으니까. 미국은 민주당이 하면 자유무역이 맞지? 맞는데 우리가 기후도 있고, 너네는 기후 악당이잖아? 뭐 이런 걸로 이제 보호무역을 했던 것이고, 트럼프는 됐고, 관세 빡!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라,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이제 이른바 그러니까 미국에 맞서는 경제적 어떤 명분으로 이제 중국이라든가 브라질이 WTO를 니네가 이걸 시작했는데 니네가 지켜야 되지 않냐고 압박하는 수단 정도로 지금 되고 있죠. WTO에서 뭐가 뭐 결정이 내려지고 이런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 그러면 이후 체제가 어떻게 될 거냐는 아직 모르겠다. 전 세계는 싸움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국제적인 국제 무대에서 브라질이 이렇게 좀 나름대로 뭔가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면 국내적으로도 또 타격받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국내적으로는 좀 보호하려고 어떤 절차 이런 것들이 좀 마련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결정이 내려질 수는 없겠지만 한국이 만약에 정말 이제 관세 협상이 어찌 돼서 좀 투쟁 국면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이런 조치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되게 익숙한 조치들이에요. 그 홈페이지 보시면요, 쏘버린 브라질. 소리. 브라질의 주권을 지키자. 브라질 독립 뭐 이런 제목 거창하진 않지. 아주 그 의지를 담은 지원 방안입니다. 내용은 다 익숙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드로우백이라 그래서 수출 기업들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원자재를 수입하잖아요. 네. 그럼 그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 준다거나 부가가치세를 좀 낮춰준다거나 소득세, 그러니까 법인으로 치면 법인세를 좀 깎아준다거나 이런 세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돈을 좀 빌려주죠. 저리로. 위험해? 그럼 일단 이걸로 돌려막아. 뭐 그런 그
금융 세제 혜택들을 대규모로 하고 있다. 요건 이제 그 익숙하죠 우리 저기 네, 뭐야 코로나 때 네, 그리고 그렇죠. 부동산 PF 뭐 이런 것 때 이럴 때 하는 그런 조치들을 브라질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룰라와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렇게 막 붙으면서 50% 이러다가 60% 70%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될까요? 8월 말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브라질에서 보복관세 검토한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 뉴스를 자세히 보면은 그 전에는 브라질이 이제 WTO에서 승소하지 않으면은 보복관세를 물릴 수가 없는 법률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개정한 거죠 그 법을. 7월 달부터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빠른 속도로 국회 그 브라질 의회에서 개정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도적 기반은 마련이 된 거예요. 브라질이 이제 보복관세를 하겠다. 근데 보복관세를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상충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상충되는 것까지는 아닌데 어찌 됐든 이제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니까. 하지만 룰라의 속내는 이제 협상의 문이 열려 있다. 이런 걸 이제 계속 그 대외적으로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외신 인터뷰 같은 걸 통해서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 이런 게 좀 있고요. 그리고 그 WTO의 정당성 쌓기 그리고 다자 외교를 통한 뭐 수출선 다변화 이런 걸 정도를 앞으로 진행하게 될 건데 어느 것 하나 이제 쉬운 게 없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상황이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협상도 가능하다 대화하자. 트럼프는 뭐 딱히 그렇게 관심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네. 뭐 그냥 지금 이제 외부는 다 내가 어느 정도 다 다져놨으니 내부를 다지겠다 그러면서 막 요즘에 막 이상한 내부에서 막 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 브라질에 대한 얘기를 그 트럼프 입에서 나온 건 최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브라질대로 각자 도생 시도하고 네.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은 가고 임기는 또 한정돼 있으니까. 그것만 기다리는 건가요? 근데 뭐 그 이건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세계 글로벌 기업들 한국에서도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의 정서가 약간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트럼프 계속 되겠냐? 그러니까 어차피 트럼프가 임기를 채운다 하더라도 3년 반이고 중간에 탄핵되면 더 좋고 3년 반을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은 모르겠다. 근데 저런 또라이 같은 상황이 다시 오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한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경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관세라는 게 그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변화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도 있고 이참에 이제 현대는 아예 공격적으로 미국으로 확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을 지금 막 다 검토한 상황에 다 열어놓고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브라질 입장에서도 뭐 지금 아주 심각한 타격이 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원유나 철강 그러니까 이제 원재료에 대한 걸 예외로 일단 해놓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수출량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좀 덜 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브라질 자체로는 이 외교 무대에서 굉장히 위상이 올라간 거죠. 먼저 때려 맞으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반대.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반미자주 선봉대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니까 위상이 확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 전에 룰라가 한참 그럴 때는 유럽에서도 관심을 좀 가졌거든요. 진보 정당이 아래로부터의 이제 쫙 힘을 끌어올려서 이제 정권을 잡은 그리고 여러 가지 개혁을 이제 단행한.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한국으로 치면 DJ나 노무현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그 물론 DJ 노무현 좋아하지 않았어요. 룰라하고 비교하는 거를. 네. 우리는 좀 더 이제 미국 민주당 쪽이지. 그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룰라를 우리의 모델이다 이러면서 진보정당 뭐 이렇게 금속 노조를 중심으로 탁 한국으로 치면 이제 민주노총 중심으로 쫙 이렇게 노동자들의 힘을 모아 우리도 정권을 잡을 수 있어 뭐 이런 뭐 꿈을 갖던 사람인데 지금 그 정도였지 어떤 룰라의 그러니까 제3세계에서의 두각을 나타내는 정도였지 지금 미국과 맞서는 하나의 블록의 주요 정치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 상황으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브릭스가 그 반대편에서는 어떤 블록으로 인식이 되면서 사실은 브릭스라고 해서 하나의 단결된 뭐가 아니란 말이죠. 그냥 다자 외교 채널일 뿐이고 여기에는 중국이라는 큰 존재가 있는 건데 거기에서 브라질의 위상은 확 올라간 이런 측면은 있다. 예. 그런 게 있어서 이건 뭐 내부에서도 꽤 많이 활용이 되겠죠. 궁금해요. 브라질 국민들은 반응이 어때요? 그 이제 변수가 이제 그거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대외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게 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뭐 대화를 안 하니까 그리고 당장 소고기를 딴 데다 팔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할 텐데 이게 좀 약간 제가 브라질 현지 언론들을 이렇게 제가 잘 알지는 않잖아요. 이게 한겨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성향이고 뭐 조선일보다 어느 정도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서 아무리 기사를 읽어봐도 그 논조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지지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조사는 아직도 20몇 %입니다. 룰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반대가 70몇 %예요. 근데 이제 블룸버그랑 이제 라탐 펄스라는 데서 조사를 이제 정기적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그 1, 2월 달에는 20%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쭉 올라가기 시작해갖고 지난달 8월 달 조사 결과는 50%를 찍었습니다. 4월 달까지만 해도 45%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5% 올라간 거죠. 이 시기가 무슨 시기냐면 이제 트럼프한테 얻어맞기 시작하고 관세 막 이렇게 되고 또 하나의 요인이 이제 그 보소나루 대법 확정이 지지난달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적폐청산 내란 세력 척결 야 뭐야? 이제 이게 플러스가 된 거고 국민들한테 두 번째는 이제 외부 침략으로부터의 단결 단합 단결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리한테 관세 50%를 매겼대. 우리는 우리 민주주의를 지킬 거야. 이 두 가지 요소가 사실 마이너스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플러스 될 거라고 하면 제 얘기를 이렇게 길게 드리면 아직 24% 조사가 있거든요. 아 이름도 생각이 안 나. 그 저기 막 위에 점 찍혀 있고 막 포토칼로 써 있는 신문이 있는데 어찌됐든 블룸버그 기준으로 하면은 50% 찍었다. 국민들이 아직도 좀 반미 시위를 좀 많이 하고 막 빨간색 프랑카드 있거든요. 트럼프 타리프 50% 나이스 트라이 but we are not 뭐 어프레이드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아무튼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요게 사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어떤 교훈 이런 게 아닐까? 사실은 브라질 경제 비교표를 제가 만들어 오긴 했는데 이거 먼저 보실까요? 10번 페이지 보시면은 구조가 좀 달라요. 인구가 이제 일단 한국 5,100만 명이고 5천만 명이고 브라질 2억이 넘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좀 다르고 GDP는 비슷하죠. 한국이 워낙 잘 사니까 1인당 GDP가 39,000 브라질은 1만 달러가 좀 안 되고요. 제조업 중심 한국, 뭐 1차 산업 그리고 1차 소재 중심 브라질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경제적인 걸 어떻게 좀 하기는 좀 거시기하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에서도 최근에 그 관세를 이렇게 하면 차라리 관세를 얻어맞고 국내적으로 어떻게 해보자라는 목소리도 많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 한국 정부도 이런 브라질의 국민들의 선택 이런 것들을 좀 봐서 좀 뭔가 강경하다고 하기에는 좀 거시기하고 뭐랄까 꿀리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뭐 이렇게 이런 거에 서명하면 나도 탄핵당한다 이것도 사실은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었잖아요. 냉철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좀 그 외부에 강력하게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잖아요. 우리는 이걸 받을 수 없다. 너네들의 과도한 요구를 우리 받을 수 없다. 라는 거를 좀 뚝심 있게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좀 경제적이지 않은 결론이라 죄송스럽기는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을 믿고 좀 강하게 투쟁해라. 제목이 오늘 뭐냐면 그
반미자주 선봉대가 왜 브라질이 되었나 뭐 이런 거니까. 음. 반미자주 선봉대 두 번째 한국이 브라질을 보면 두 번째 일단 덩치가 크잖아요. 쪽수가 많아. 쪽수가 많은 나라는 기본적으로 내수 시장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약간 후달리죠. 우리가 이제 6천만인가요 지금 인구가? 그죠. 네, 6천만 뭐가요? 우리 우리 한 인구가 이제 5천만이죠, 5천만. 이제 6천만 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근데 이제 5천만 아닌가? 일단 국민 수가 좀 적은 것도 있고 이렇게 대미 수출이 너무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이제 한국에는 있긴 한데 여기서 좀 배워야 될 건 있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정부는 여러 가지 협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도 내보고 내부적으로 지금 협상하는 거 매번 지금 입장이 나오잖아요. 성과 없이 돌아왔다, 성과 없이 돌아왔다. 그게 지금 선불요구 계속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시간 보내겠다는 거고 뭐 정부로서는 이런 것도 해보고 시간 보내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할 텐데 좀 걱정되는 건 이제 의회죠. 그러니까 의회가 좀 더 힘을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민주당이 아직까지 좀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훅 타결돼 버리면 우리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그때가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에 좀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최근 개혁 5당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더불어민주당부터 뭐 조국혁신당, 진보당 아무튼 두 당까지 더 해가지고 이 5당이 이제 그 결의안을 이제 그러니까 내기로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이거 사실은 요게 시작이 이제 진보당이 갑자기 미래사관 앞에 들어눕고 이제 조국혁신당이 우리도 같이 하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둘이 갑자기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민주당이 신경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이제 신경을 쓰게 되고 이제 그 입장에 대해서 동의하니까. 근데 민주당이 이제 막 나서서 막 이렇게 하기에는 정부에 부담 주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좀 각자의 역할을 따로 좀 나눴으면 좋겠다. 당과 정부가 역할을 나눠서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강경한 입장도 냈다가 협상도 했다가 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도 좀 했다가 뭐 이런 것도 유연하게 좀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협상을 하려면. 근데 보면 이제 당이 그거를 굳이 계속 그걸 쫓아다닐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 입장은 이거다. 그래서 100을 딱 요구했다가 정부가 80 정도 했어. 그러면 뭐 그 정도 오케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의회를 중심으로 강한 입장을 좀 내주는 게 좋고 그것이 실제 정부에게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죠. 룰라도 계속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돕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든다. 네. 그러면 우리도 이제 반미 자주 선봉대 이사단으로. 근데 요즘 가장 강경한 발언을 내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군사 훈련에 대해서도 돈만 많이 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제 그런 입장도 굉장히 많이 내거든요. 좀 자신 있게 이제 개혁 정당들이 좀 나서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추석 지나면 뭐 저는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들이 만약에 장외 집회를 잡았을 경우에 국민들이 합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 가주면 제일 좋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인구수 검색해봤더니 5,100. 네, 2024년 12월 31일 기준 5,100. 그래요? 5,100. 5천. 저는 왜 6천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감소 추세예요? 감소 추세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굳이 뭘 그런 거. 네, 뭐. 죄송합니다. 한 5,600 이 정도였으면 제가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5,100이어가지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하시겠죠? 그럼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트럼프와 맞짱 뜨는 룰라 이야기 홍민철 기자의 브리핑으로 함께 보셨습니다. 민중의 소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